바이킹 시리즈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3편까지 같이 오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대체 뭐였을까요? 인구 2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서 러시아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모든 곳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거든요. 바이킹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참 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한 이야기, 그리고 왜 결국 사라졌는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킹은 아메리카까지 한 번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먼저 아이슬란드에 갔습니다. 그 다음 그린란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카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시작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이 싫었습니다. 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랄이라는 남자가 노르웨이를 통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후대에 미발 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하랄 1세. 전설에 따르면 이 남자는 노르웨이를 통일하기 전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전쟁을 계속했고 결국 872년경 노르웨이의 소왕국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합니다. 통일이 완성되자 머리를 가다듬었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미발왕, 아름다운 머리카락의 하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랄이 노르웨이를 통일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노르웨이의 왕이 여럿이었다는 뜻입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던 야를과 자유민들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랄은 이들을 모두 자기 아래로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세금을 내라, 군대를 바쳐라, 나에게 충성하라. 바이킹 사회에서 자유민이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왕에 대한 복종은 죽음보다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서쪽 바다로.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항해 중 길을 잃은 바이킹들이 우연히 발견한 섬이었습니다. 눈이 뒤덮여 있어서 스노란드, 눈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 온 다른 탐험가는 피오르드 사이에 떠다니는 유빙을 보고 아이슬란드, 얼음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870년경 인골프 아르나르손이라는 노르웨이 사람이 이 섬에 처음으로 정착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배에 나무 기둥 2개를 싣고 갔다고 합니다. 해안에 도착한 뒤 그 기둥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기둥이 떠밀려 닿는 곳에 집을 짓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기둥은 오늘날의 레이캬비크 자리에 닿았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의 수도입니다. 인골프 이후 노르웨이에서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하랄 왕의 통치를 거부한 자유민들, 정치적 분쟁에서 밀려난 족장들, 살인을 저질러 추방된 사람들. 약 60년에 걸쳐 수천 명이 이 섬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아이슬란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의 25%에서 40% 정도가 숲으로 덮여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작나무와 관목이 우거진 냉대림이었습니다. 물론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화산지대에 바람이 거세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정착한 바이킹들은 처음부터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930년 아이슬란드 전역에서 족장들과 자유민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 싱벨리르. 이 말은 의회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아이슬란드 전체의 법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재판하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싱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의회입니다. 왕이 아닌 자유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것도
서기 93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왕과 영주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북대서양 한가운데의 화산섬에서 약탈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알싱은 매년 여름 약 2주 동안 열렸습니다. 섬 곳곳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싱벨리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법을 외우고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그마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법을 종이에 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법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가 매년 의회가 열릴 때 전체를 낭독했습니다. 기억이 곧 법이었고 한 사람의 머릿속이 곧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싱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끝난 제도가 아닙니다. 1799년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지만 1844년에 다시 열렸고 지금도 아이슬란드 의회의 이름은 알싱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킹 하면 도끼와 피를 떠올립니다. 약탈과 공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의회가 있습니다. 자유민이 모여 법을 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아이슬란드는 이렇게 왕 없는 사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땅에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정착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슬란드에서도 갈등이 시작됩니다. 땅을 둘러싼 분쟁, 살인사건, 족장들 간의 충돌. 그 중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살인을 저질러 아이슬란드로 추방된 아버지를 둔 남자. 그 아들도 아이슬란드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쪽은 떠나온 노르웨이, 남쪽은 적대적인 유럽. 이 남자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바다 끝으로. 이 남자의 이름은 에이리크 토르발드손. 머리카락이 붉어서 사람들은 그를 붉은 에이리크라고 불렀습니다. 에이리크의 아버지 토르발드는 노르웨이에서 살인을 저질러 추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아이슬란드로 건너왔습니다. 아들 에이리크는 아이슬란드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982년 에이리크도 살인사건에 휘말립니다. 이웃과의 분쟁이 피로 끝났고 알싱은 에이리크를 3년간 추방한다고 선고합니다. 아버지는 노르웨이에서 쫓겨나 아이슬란드에 왔습니다. 아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동쪽으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갈 수 있는 방향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쪽. 사실 이전에도 아이슬란드 서쪽 바다에 뭔가가 있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항해 중 길을 잃은 어부나 탐험가가 멀리서 거대한 땅의 윤곽을 봤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에이리크는 그 소문을 따라갔습니다. 추방된 3년 동안 에이리크는 이 거대한 섬의 해안을 탐험합니다. 남쪽으로 돌아가니 피오르드가 나왔습니다. 풀이 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크고 피오르드 안쪽에는 소와 양을 기를 수 있을 만한 땅도 있었습니다. 물론 섬의 대부분은 얼음이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빙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리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음이 아니라 그 1%의 풀밭이었습니다. 3년의 추방 기간이 끝나자 에이리크는 아이슬란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서쪽에 좋은 땅이 있다고, 풀이 자라는 넓은 땅이 있다고. 그런데 에이리크는 이 땅에 이름을 붙일 때 천재적인 한 수를 둡니다. 그린란드, 초록의 땅.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80%가 얼음으로 뒤덮인 땅에 초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에이리크는 말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동산 사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985년 에이리크는 25척의 배로 이루어진 대규모 원정대를 꾸려 그린란드를 향해 출발합니다. 배 한 척에 가족과 가축, 식량과 도구를 가득 싣고. 그런데 북대서양의 바다는 그 이름처럼 초록빛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불었습니다. 25척 중 일부는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일부는 항로를 잃고 아이슬란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린란드에 도착한 배는 14척.
25척 중 절반 가까이가 바다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린란드 남서쪽 해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이리크는 브라타 흘리드라는 곳에 자신의 농장을 세웠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동부 정착지가 만들어졌고 좀 더 북쪽에 서부 정착지가 세워졌습니다. 최전성기에 이 정착지들의 인구는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장은 280개 정도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축을 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길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하던 대로, 아이슬란드에서 하던 대로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가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도 나무가 부족했지만 그린란드는 더 심각했습니다. 집을 지을 목재, 배를 수리할 목재, 도구를 만들 목재, 전부 유럽 본토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수출품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에 팔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다 코끼리 상아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코끼리 상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린란드 바이킹들은 북쪽으로 올라가 바다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그 이빨, 그러니까 엄니를 깎아서 유럽에 팔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와 귀족들이 십자가, 채스말, 장식품을 만드는데 이 상아를 썼습니다. 바다 코끼리 상아가 그린란드 바이킹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 팔고 그 대가로 목재와 철과 곡물을 가져왔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죽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결국 끊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에이리크는 그린란드의 첫 번째 족장이 되었습니다. 살인으로 쫓겨난 남자가 새로운 땅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대담하고 아버지보다 더 멀리 간 아들, 레이프 에이릭손. 에이릭손이라는 이름은 에이리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멈춘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린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바다가 끝나는 곳까지.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500년 전에. 레이프가 서쪽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비아르니 헤리울프손이라는 상인이 노르웨이에서 그린란드로 항해하다 항로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한참을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본 적 없는 해안선을 봤습니다. 숲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비아르니는 상륙하지 않고 그린란드로 돌아왔지만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서쪽에 나무가 많은 땅이 있다. 그린란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였습니다. 집을 지을 목재, 배를 수리할 목재, 불을 때울 땔감, 전부 유럽 본토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서쪽에 숲이 있다는 소문은 레이프에게 탐험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서기 1001년경 레이프 에이릭손은 35명의 선원을 이끌고 그린란드를 떠납니다. 비아르니가 왔던 항로를 거꾸로 추적하며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레이프의 항해에는 독특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까마귀였습니다. 배에 큰 까마귀 여러 마리를 태우고 갔는데 바다 위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까마귀는 높이 날아올라 사방을 살핍니다. 육지가 보이면 그쪽으로 날아가고 보이지 않으면 지쳐서 배로 돌아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고 날아가 버리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새가 나침반이었습니다. 첫 번째 땅이 나타났습니다.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해안이었습니다. 레이프는 이곳을 헬룰란드라고 불렀습니다. 평평한 돌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베핀섬으로 추정됩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숲이 보였습니다. 울창한 침엽수림이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이프는 이곳을 마르클란드라고 불렀습니다. 숲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레브라도 반도로 추정됩니다. 그린란드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나무였으니까 이 숲은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이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세 번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앞에 두 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풀이 자랐고 강에는 연어가 가득했습니다. 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선원 중 한 명이 포도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레이프는 이곳을 빌란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포도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캐나다 뉴펀들랜드로 추정됩니다. 레이프와 선원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집을 짓고 주변을 탐색하고 이듬해 봄에 그린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서기 1001년경의 일입니다.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도착한 것이 1492년이니까 약 500년 앞선 것입니다. 레이프가 돌아온 후 그의 가족이 빌란드에 다시 갑니다. 동생 포르발드가 탐험대를 이끌고 빌란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들을 스크렐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물건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바이킹이 가져온 붉은 천을 원주민들이 좋아했다고 사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토르발드는 원주민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이프의 동생이 아메리카 땅에서 죽은 겁니다. 이후에도 바이킹들은 빌란드에 몇 차례 더 갔습니다. 한 번은 160명 규모의 대규모 정착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원주민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바이킹이 아무리 철제 무기와 갑옷을 갖고 있었다 해도 35명이나 160명으로는 수천, 수만 명의 원주민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본거지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보급이 안 됐습니다. 바이킹은 아메리카를 발견했지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빌란드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바이킹의 아메리카 이야기는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1960년, 노르웨이 탐험가 헬게 잉스타드와 그의 아내 안네 스티네 잉스타드가 뉴펀들랜드 북쪽 끝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합니다. 랑스오 메도우즈. 이곳에서 스칸디나비아식 건물터가 나왔습니다. 대장간 흔적이 나왔습니다. 청동 핀이 나왔습니다. 철 대못이 나왔습니다. 연대를 측정해 보니 서기 1000년경이었습니다. 사가에 기록된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이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발견된 유일한 바이킹 정착지 유적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500년 된 상식이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바이킹은 서쪽 끝까지 갔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로, 그린란드에서 아메리카까지. 하지만 아메리카를 지킬 수 없었고 그린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린란드마저 오래가지 못합니다. 500년간 유지되던 정착지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사람도, 가축도, 흔적도, 그리고 바이킹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린란드의 바이킹 정착지에서 발굴된 유골을 과학자들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치아에 남아있는 동위 원소를 조사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정착 초기인 10세기 유골에서는 식단의 약 80%가 육류였습니다. 소, 양, 염소. 스칸디나비아에서 하던 대로 목축을 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4세기에서 15세기 유골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식단의 80%가 해산물이었습니다. 물개, 물고기, 바다새. 가축을 기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3세기 이후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세 온난기가 끝나고 소빙기가 찾아온 겁니다. 바이킹이 그린란드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의 온난한 기후 덕분이었습니다. 피오르드 안쪽의 풀밭에서 소와 양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그 기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이 자라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가축을 먹일 사료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바다에는 유빙이 늘어났습니다.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잇던 항로가 위험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다 코끼리 상아를 팔고 목재와 철과 곡물을 사오는 것이 그린란드 바이킹의 생명줄이었다고. 그 생명줄이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 본토에서 재앙이 닥칩니다. 1349년 흑사병이 노르웨이에 도착합니다. 노르웨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본토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바다 건너 그린란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의 바이킹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누이트. 오늘날 그린란드 인구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경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를 거쳐 그린란드 북부에 도착한 이들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누이트는 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카약을 타고 물개를 사냥했습니다. 이글루를 짓고 극한의 추위를 견뎠습니다. 바다 코끼리와 보레를 잡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달랐습니다. 소와 양을 기르고 유럽식 농장을 운영하고 본토에서 물자를 수입하는 방식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같은 땅, 같은 기후에서 이누이트는 적응했고 바이킹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서부 정착지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14세기 중반 노르웨이 교회 관리 이바르 바르다르손이 서부 정착지를 방문했을 때 농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가축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부 정착지는 조금 더 버텼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408년 한 결혼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15세기 중반 그린란드의 바이킹 정착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00년간 이어진 정착이 끝난 겁니다. 바이킹이 개척한 땅에서 바이킹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바뀌어 갑니다. 그린란드의 바이킹 정착지는 원래 노르웨이의 관할이었습니다. 1261년 그린란드가 노르웨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80년 노르웨이가 덴마크와 동군연합을 맺습니다. 이후 1397년 칼마르 동맹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하나로 묶였고 이 연합이 풀린 뒤에도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아닌 덴마크에 남았습니다. 1814년 킬 조약에서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 넘어갈 때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실 소유로 분리된 겁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31년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동북부의 무인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붙인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에이리크 라우디의 땅, 붉은 에이리크의 땅. 1000년 전 바이킹이 개척한 땅이니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웨이의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덴마크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고 1933년 재판소는 노르웨이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그린란드 전체가 덴마크 영토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바이킹이 개척하고 노르웨이가 관할하다가 덴마크가 물려받고 노르웨이가 다시 빼앗으려 했다가 실패한 땅.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의 의사는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끼리 자기 것이라며 주고받는 동안 이 땅의 진짜 주인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인구는 약 5만 6천 명이고 그중 거의 90%가 이누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독립을 원해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2025년 총선에서는 출마한 6개 정당 모두가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린란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덴마크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립하면 이 돈이 끊깁니다. 독립하고 싶지만 당장은 어렵다. 이것이 그린란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북극 항로와 히토릴 자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때문입니다. 바이킹이 1000년 전에 개척하고 노르웨이를 거쳐 덴마크가 물려받고 이제 미국이 탐내는 땅. 하지만 그린란드 주민들의 답은 분명합니다. 미국 편입에는 모든 정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독립하고 싶지만 미국에 넘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덴마크도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도 아닙니다. 바이킹도 아닙니다. 바이킹이 왔을 때 이 땅은 비어 있었고 바이킹이 사라진 뒤 이누이트가 남았습니다. 결국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1000년 전 바이킹이 초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얼음의 땅에서 지금 그 땅의 진짜 주인들이 자기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킹이 개척한 땅에서 바이킹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건 그린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입니다. 바이킹 시대가 시작될 때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오딘과 토르를 믿었습니다. 수도원을 약탈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금과 은이 쌓여 있고 군대도 성벽도 없는 곳. 바이킹에게 수도원은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세기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왕들이 하나둘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에서 왕관을 쓴 크누트 대왕도, 키에프루스의 블라디미르도, 노르웨이의 올라프도.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도원 약탈이 더 이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죄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니까요. 약탈의 문화적 동력이 사라진 겁니다. 바이킹을 바이킹으로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꺼진 겁니다. 둘째, 동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이킹은 정복한 모든 곳에서 그 땅의 문화에 흡수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데인로에 정착한 바이킹은 영어를 쓰는 영국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자리 잡은 놀로의 후손들은 150년 만에 프랑스어를 쓰는 노르만인이 되었습니다. 키에프루스를 세운 바이킹은 100년도 안 되어 슬라브어를 쓰고 정교회를 믿는 누스인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정복한 모든 곳에서 정복당한 문화에 녹아들었습니다. 너무 잘 적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셋째, 본토의 변화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각각 중앙집권 국가로 정비되면서 바이킹이라는 활동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이킹은 원래 민족이 아니라 활동이었다고.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가는 행위. 이제 왕이 있고 법이 있고 국경이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 배를 몰고 나가 약탈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1066년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노르웨이의 하랄 하르드라다가 전사한 것. 그것이 바이킹 시대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300년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사람들, 바다 위의 지배자, 중세 최고의 상인이자 탐험가. 이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라진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단어 속에 바이킹이 살아 있습니다. 영어에서 화요일, Tuesday는 북유럽 전쟁의 신 티르에서 왔습니다. 수요일, Wednesday는 오딘에서 왔습니다. 목요일, Thursday는 천둥의 신 토르에서 왔습니다. 금요일, Friday는 사랑의 여신 프레이아에서 왔습니다. 영어에서 skull, anger, window, husband, law, egg, knife, die, take. 이 단어들이 전부 고대 노르드어에서 온 겁니다. 해골, 분노, 창문, 남편, 법, 달걀, 칼, 죽다, 가져가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매일 바이킹의 언어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잉글랜드에는 B라는 글자로 끝나는 마을 이름이 수백 개 있습니다. B는 고대 노르드어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소프로 끝나는 지명은 농장이라는 뜻이고 스웨이트로 끝나는 지명은 개간지라는 뜻입니다. 바이킹이 밟았던 땅의 흔적이 지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치적 유산도 있습니다. 1066년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바이킹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윌리엄에서 시작된 혈통이 영국 왕실로 이어지고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피가 영국 왕자를 거쳐 세계사를 바꾼 겁니다. 러시아라는 이름도 바이킹이 남긴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바이킹을 부르던 말, 루스. 그것이 나라 이름이 되었고 지금도 러시아인들은 스스로를 누스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슬란드의 알싱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930년에 시작된 세계 최초의 의회가 1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깔아놓은 발트해와 북해의 교역 네트워크. 이 위에 한자 동맹이라는 중세 유럽 최대의 상인 조직이 세워졌고 그것이 유럽 상업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 채널의 돈의 역사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유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블 영화의 토르, 반지의 제왕에 영감을 준 북유럽 신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이 이야기들의 뿌리가 바이킹이 믿었던 신들입니다. 바이킹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패자들. 300년간 유럽을 지배했는데 바이킹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복한 모든 곳에서 너무 잘 적응했기에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세계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피, 러시아라는 이름, 영어 속 수백 개의 단어, 민주주의의 원형, 유럽 교역의 토대, 아메리카에 먼저 도달한 발자국. 야만인이라 불린 그들이 실은 오늘날 세계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도입부에서 여러분께 여쭤봤었죠. 이 사람들 대체 뭐였을까요? 사표를 만들고 나서도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됩니다. 약탈자라고 하기엔 의회를 만들었고요. 상인이라고 하기엔 왕이 되었고요. 정복자라고 하기엔 정복한 곳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영어 단어 속에, 러시아라는 이름 속에, 영국 왕실의 피 속에. 저는 이런 존재를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는데 세계가 되어버린 사람들. 바이킹 시리즈 4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